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법에 큰 변화가 있어서 그 전까지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시교육감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처분을 내리면 그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갔습니다. 그 사건은 보통 행정교육심판과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교육심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의 상당수는 그런 학교 폭력 사건이었는데 이제 2020년으로 들어오면서 법이 개정돼서 이 처분을 내리는 사람들이 보통 시도교육감 밑에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의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폭력 사건이 딱 그 학교에 접수가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모든 거를 학폭위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 조금 투닥투닥하고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사건도 마치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런 데 가서 그 뭐 처분을 내리도 하다 보면은 학생한테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친구들 사이의 어떤 교육 관계도 원만해지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한테 어떤 자체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도 이제 늘상 하는 얘기였지만 그 법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는 거를 반대하는 경우, 그냥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원하는 경우여거나 아니면 뭐 상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해가 발생한 정도가 굉장히 약한 정도, 이런 사건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작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은 대부분 학폭위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 개정돼서 학폭 사건을 보니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폭위로 넘어가서 그 교육지원청에 그 교육장이 이제 처분을 내려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가해 학생한테 약한 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 서면 사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봉사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하면은 뭐, 일종의 말 정학 처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출석 정지. 옛날에는 정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출석 정지. 그 다음에 이제 학급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전학을 가거나 이제 퇴학을 하는 뭐 이런 처분이,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처분은 다 가해 학생한테 넘기는 처분인데요. 가해 학생한테 내리는 처분뿐만 아니라 일정한 처분인 경우에는 이제 뭐 출석 정지와 함께 무슨 뭐 심리 치료를 받아라 해서 처분이 한 뭐 10가지가 있으면 그 처분을 병과에서 이제 뭐 2개나 아니면 3개의 처분을 같이 내려서 뭐 피해자한테 대한 서면 사과라든지 뭐 출석 정지라든지 교육 치료라든지 이런 걸 같이 처분을 내리고요. 뿐만 아니라 학부모 너도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건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라라는 학부모 교육도 같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매주 화요일 날은 저희가 본회의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 52주다 보니까는 거의 1년에 52주를 거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화요일 날 2시요. 그러면 이제 행정교육심판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학폭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폭사건은 보통 가해자가 처분을 받으니까 가해자나 가해자의 부모가 그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그거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피해자가 제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 처분 자체가 그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퇴학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린 처분은 그냥 서면 사과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피해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처분 결과가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피해자도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그 처분이 이제 중하니까는 약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이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함에 있어서 요새는 생활기록부, 학생 종합 기록부 이런 거에 이 학생의 어떤 처분을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상급 학교로 가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부모들 중에 그런 학폭에 관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걸 다투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다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급 학교 진학 때문에 아이가 이런 처분을 받으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일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일정한 사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그런 일정한 행위 자체가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다툰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처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의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인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2학년이 어떤 학폭 사건에 있어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때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때린 아이들 옆에서 이제 지켜봤다.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방조라고 하거든요. 지켜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내가 폭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지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정신적 폭력이거든요. 정신적 폭력.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내리니까는 실질적으로 가해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주장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나이 또래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얘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단순하게 서면 사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출석을 정지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이수 프로그램을 받아라라고 하는 처분이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자기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이 교육 관계에 비춰보면 그 처분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증거 같은 거를 다 훑어보고 나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에 맞는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보통 교육부에서 고시를 내립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처분이 적정하다. 그 다음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적정하고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몇 가지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부모님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몇 시간, 4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8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지침 같은 고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이 처분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례 하나도 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청구인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그 피해 학생이 누구로부터 고백을 받았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변에다가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피해 학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가해 학생이 그러는데 네가 누구한테 고백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막 와전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해서 학폭위가 열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너무 억울하고 또 상급학교 진학 문제도 있어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니까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형사적인 부분은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고의가 확정적인 고의, 내가 뭐 반드시 제 명예를 훼손해야겠다라는 그런 고의를 확정적인 고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인데 그걸 추정으로 해보는 거예요. 저 정도의 말이었다면 그거는 고의성을 가진 말이었다, 고의성을 가진 생각이었다,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보니 어떤 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뭐 음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었다. 확정적으로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좀 그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미숙했기 때문에 학교 책임도 많았다라고 해서 서면 사과를 취소해라라고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중학교 2학년들은 이제 그러니까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를 진학할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 사건이 나오면은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가 그 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옛날에는 그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퉜지만 지금은 그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있지만 교육청 내에 따로 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 교육장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장래 때문에 제가 그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와서 진짜 울면서 뭐 무릎 꿇고 뭐 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아이가 이런 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가해 학생들 부모 입장에서는 절절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되는 건지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그런 상담도 없이 자기 아이의 입장만 내세우는 경우에는 거기 행정심판위원님들이 뭐 법률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교육 전문가, 뭐 심리 전문가, 의학 전문가 등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아이의 입장만 내세우고 실제로 피해 학생이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도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좀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어떤 그 심층 있는 뭐 상담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서진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서진노라고 하는 걸로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좀 내용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따로 연락을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